옥년마을의 아침은 늘 자전거 체인 소리로 시작되었다. 박순호는 61살이었다. 20해 넘게 마을 어귀에서 작은 자전거포를 지켜온 사내였다. 간판에는 낡은 페인트로 청남 자전거포라 적혀 있었고 그 글씨는 세월만큼이나 흐릿해져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지만 이제는 그 빗자루도 순호의 손에서 낡아갔다. 그는 마당을 쓸고 가게 셔터를 올리고 손님이 오기 전까지 낡은 자전거들을 손보는 것으로 하루를 채웠다. 순호의 아내 윤정자는 5년 전 봄에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긴 말은 짧았다. 여보, 자전거포 문 닫지 마요.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하잖아. 순호는 그 말을 유언처럼 붙들고 살았다. 그래서 가게는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마을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이들은 자동차를 몰았다. 자전거를 고치러 오는 사람은 이제 노인들 뿐이었다. 그날도 순호는 가게 앞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체인을 닦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손끝에 배어들었다. 그는 그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냄새가 나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된 것 같았다. 가게 안쪽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순호와 정자가 젊은 시절 자전거 2대를 세워놓고 찍은 사진이었다. 정자는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순호는 가끔 손님이 없을 때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대답이라도 해줄 것처럼. 딸 서연은 한 달에 한 번쯤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은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며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다. 아빠, 밥은 잘 챙겨 먹어? 순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가게 안의 정적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순호를 두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저 양반 저러다 혼자 늙어 죽는 거 아니냐고. 순호는 그런 말을 들어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고 브레이크를 손보고 페달을 조였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위로의 방식이었다. 가게 옆에는 떡볶이 좌판을 오래 지켜온 정씨 아주머니가 있었다. 정씨는 순호와 동갑내기 친구였고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의 속내를 조금이나마 알아채는 사람이었다. 순호씨, 오늘도 혼자 밥 먹었지? 이리 와서 떡볶이나 좀 먹어. 순호는 마지못한 척 좌판 앞 의자에 앉았지만 실은 그 짧은 대화가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마을 어귀 벚나무에는 아직 꽃봉오리가 맺히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벌써 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순호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5번째 봄이었다. 정자 없이 맞이하는 5번째 봄. 그는 그 숫자를 세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가게 앞으로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차였다. 순호는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지만 차는 가게를 지나쳐 마을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체인에 기름을 먹였다. 그 차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순호는 가게 문을 닫았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골목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는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유난히 붉었다. 정자가 살아있었다면 저 노을 참 곱다고 한마디 했을 텐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집에 돌아온 순호는 밥통에서 찬밥을 꺼내 물에 말아 먹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종지뿐이었다. 그는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소리는 듣지 않고
그저 화면의 불빛만 바라보았다.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조용하고 단조롭고 어딘가 텅 빈. 밤이 깊어지자 순호는 방 한쪽에 놓인 오래된 자전거 한 대를 꺼내보았다. 정자가 타던 자전거였다. 손잡이에는 여전히 그녀의 손때가 묻어있는 듯했다. 그는 자전거 안장을 손으로 쓸어보다가 문득 자신이 이 자전거를 5년째 한 번도 팔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팔 생각도 없었다. 그저 이 방 한쪽을 지키는 것으로 좋겠다. 순호는 자전거를 다시 세워두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나 아직 여기 있어. 가게도, 당신 자전거도 그대로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봄은 이미 마을 어귀까지 성큼 다가와 있었다. 순호가 처음 자전거포를 열었던 것은 32살 때였다. 그 시절 정자는 신혼이었고 두 사람은 낡은 가게 하나를 겨우 얻어 시작했다. 정자는 낮에는 근처 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가게로 와서 순호와 함께 문을 닫았다. 그때만 해도 마을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다. 등하교하는 아이들, 밭일을 나가는 어른들, 장 보러 가는 안악들까지. 가게 앞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세월이 흐르며 마을은 조금씩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자라 도시로 떠났고 어른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순호와 정자는 그 변화를 함께 지켜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서연 하나뿐이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다. 정자는 종종 말했다. 우리 서연이 시집갈 때까지만 건강하게 살자고. 그러나 정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정자가 쓰러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평소처럼 저녁을 짓다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암이 이미 온몸에 퍼져 있다고 했다. 순호는 그 말을 듣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했다. 세상이 통째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정자는 반년을 버텼다. 그 반년 동안 순호는 가게 문을 닫고 병실을 지켰다. 손님들이 걱정스레 안부를 물어와도 그는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다. 정자가 떠난 뒤 순호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다. 사람들은 그를 말렸다. 이제 그만 가게 접고 편히 쉬라고. 하지만 순호는 고개를 저었다. 정자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렇게 그는 5년째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가게 안쪽 서랍에는 정자가 쓰던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다. 손님들의 이름과 자전거 상태를 적어둔 장부였다. 순호는 가끔 그 수첩을 꺼내 정자의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삐뚤빼뚤하면서도 정성스러운 글씨였다. 그는 그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이 가게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완전한 고요 속에 잠겼다. 순호의 집 창밖으로는 멀리 산자락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그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낮에 스쳐 지나간 낯선 승용차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누가 이 조용한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온 것일까? 그는 별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순호는 여느 때처럼 5시 반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마당 한쪽 화단에는 정자가 심어놓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 끝마다 여린 봉오리가 맺혀 있었다. 순호는 그 봉오리들을 손끝으로 살며시 만져보았다. 매년 이맘때면 정자는 저 나무 아래 서서 올해는 꽃이 얼마나 필까 궁금해했었다. 이제 그 궁금증을 대신 품는 것은 순호의 몫이 되었다. 가게로 나가는 길, 순호는 마을 어귀에서 정씨 아주머니를 마주쳤다. 정씨는 좌판을 펼치며 순호에게 말을 건넸다. 순호 씨, 어제 저 위쪽 골목에 새 식구 들어왔다던데. 들었어. 순호는 고개를 저었다.
못 들었네. 누군데? 정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도시에서 왔다는데 여자 혼자래. 순호는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가게로 향했다. 그때까지도 그는 그 소식이 자신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 가게 셔터를 올리며 순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아침이었다. 바람에서는 아직 찬 기운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봄의 조짐이 배어 있었다. 순호는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올봄도 그저 작년과 다르지 않은 봄이겠거니. 하지만 그의 예감은 이번만큼은 틀리고 말 것이었다. 한미주는 54살이었다. 그녀가 목련마을로 돌아온 것은 이혼이 정리된 지 반년이 지난 뒤였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이 작은 시골 마을은 낯설고도 어딘가 익숙한 곳이었다. 어린 시절 방학마다 외갓집에 머물던 기억이 이 마을 골목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미주의 결혼 생활은 25년 동안 이어졌다. 남편은 겉보기에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는 늘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미주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모른 척했다. 아들 준영이 성인이 되어 유학을 떠나자 더 이상 결혼을 붙들고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혼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상처를 남기며 마무리되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미주가 선택한 곳은 어머니가 남긴 낡은 한옥이었다. 어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지만 집은 먼 친척이 관리하며 남아 있었다. 미주는 그 집을 손보아 혼자 지내기로 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이사 온 첫 주, 미주는 마을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며 지형을 익혔다. 작은 슈퍼, 오래된 정자나무, 낮은 담장들. 그러다 마을 어귀에서 청남 자전거포라는 낡은 간판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앞을 지나며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미주에게는 자전거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아버지는 미주가 10살이 되던 해 낡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자전거라는 물건 자체를 집안에서 금기시했다. 미주야, 다시는 자전거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어머니의 그 말은 오랜 세월 미주의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세워두었다. 그렇게 미주는 50평생 단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이혼 후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주는 종종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것일까? 남편의 눈치, 시댁의 시선, 사회가 정해놓은 여자의 자리,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지금, 그녀는 문득 자신이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마주해보고 싶어졌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전거였다. 그날 오후, 미주는 마음을 다잡고 청남 자전거포 앞에 섰다. 가게 안에서는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자전거 바퀴를 손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미주의 목소리에 순호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순호는 낯선 얼굴에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저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서요. 이 나이에 좀 우습죠. 순호는 뜻밖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자전거를 배운다는 사람이야 가끔 있었지만 대개는 어린아이들이었다. 이렇게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처음이라는 사람은 드물었다.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순호가 묻자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번도요. 순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자전거 배우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미주는 그 말에 안도한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시간은 많으니까요. 순호는 가게 한쪽에 세워둔 자전거 몇 대를 훑어보다가 안장이 낮고 프레임이 작은 자전거 한 대를 꺼내왔다. 이게 처음 배우기엔 편할 겁니다. 미주는 그 자전거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것이 될지도 모를 자전거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수업은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순호가 묻자 미주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오전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적고. 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수첩을 꺼냈다. 정자가 쓰던 그 수첩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 수첩에 새로운 이름을 적어 넣었다. 한미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 그날 저녁, 순호는 가게 문을 닫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오랜만에 새로운 손님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손님이 다 큰 어른임에도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다는 사실이 더 마음에 남았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나이에 자전거를 배우려는 걸까? 하지만 그는 그 궁금증을 애써 누르며 집으로 향했다. 손님의 사정을 캐묻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한편 미주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처음으로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54년 만의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두려움에 지지 않겠다고. 자전거 하나쯤은 이제라도 배워보겠다고. 그 다짐 위로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미주가 서울에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뿐이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건네지 않았다. 미주야, 우리 그냥 서로 편하게 살자. 그 말이 그가 건넨 마지막 인사였다. 아들 준영은 어머니의 이혼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미주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 생각이야. 준영은 그 말에 안심한 듯도 걱정스러운 듯도 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했다. 그렇게 아들과의 통화를 마친 뒤 미주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었다. 목련마을로 내려오기로 결심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한옥이 문득 떠올랐다. 어릴 적 여름방학마다 찾아와 마당에서 매미 소리를 들으며 뛰놀던 기억, 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던 기억들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도시에서의 삶이 온통 타인의 시선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이 마을에서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한옥은 오랜 세월 방치된 탓에 손볼 곳이 많았다. 미주는 인부를 불러 지붕을 고치고 마당에 잡초를 뽑고 낡은 창호지를 새로 발랐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묘한 위안을 느꼈다. 무너져가는 것을 하나씩 되살리는 일이 마치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집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던 날, 미주는 마당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마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누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미주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감정 하나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부러움과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문득 10살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던 그날 아침, 미주는 아버지에게 자전거 뒤에 태워달라고 졸랐었다. 아버지는 웃으며 학교 다녀와서 태워주마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 기억은 오랜 세월 미주의 마음
한 구석에 봉인된 채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자전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미주 역시 그 단어를 애써 피하며 살아왔다. 학창 시절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러 가자고 할 때마다 그녀는 늘 다른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나 아들이 자전거 이야기를 꺼낼 때면 미주는 자연스레 화제를 돌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는 이 마을에서 미주는 처음으로 그 오래된 두려움과 마주하고 싶어졌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자전거에 대한 두려움을 평생 동일시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는 다른 결말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청남 자전거포의 문을 두드리게 된 진짜 이유였다. 가게를 나서던 순간 미주는 순호의 손등에 새겨진 굳은 살과 기름때를 유심히 바라보았었다. 오랜 세월 한 가지 일을 묵묵히 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그 손을 보며 그녀는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저런 손이라면 믿고 배워도 되겠다고. 첫 수업 날짜인 화요일이 그녀에게는 이상하리만치 멀게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미주는 오랜만에 오래된 반다지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아버지가 남긴 몇 안 되는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낡은 손목시계와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 미주는 그 사진 속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용기를 내보려고요.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되뇌며 서랍을 닫았다. 화요일 아침, 미주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자전거포에 도착했다. 편한 운동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옷이 평생 처음 입어보는 조합이었다. 순호는 이미 가게 앞에 자전거를 꺼내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순호가 말하자 미주는 겸연쩍게 웃었다. 잠이 안 와서요. 순호는 별다른 대꾸 없이 자전거를 가리켰다. 우선 자전거에 앉는 것부터 시작하죠. 미주는 자전거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안장에 올라앉는 그 단순한 동작조차 그녀에게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뒤에서 잡아드릴게요. 순호의 말에 미주는 천천히 안장 위에 걸터 앉았다. 자전거가 미세하게 흔들리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순호는 그런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많이 무서우세요. 미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히 답했다. 네, 조금요. 사실은 많이요. 순호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전거 뒤 짐바지를 붙잡은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자전거 배우다가 도랑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 말에 미주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순호는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다. 첫 수업은 그저 균형 잡는 연습으로 채워졌다. 미주는 순호가 뒤에서 짐바지를 잡아준 채로 페달을 몇 바퀴 돌려보았다. 자전거가 휘청일 때마다 그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순호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순호는 그때마다 침착하게 자전거를 바로잡아 주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잡고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30분쯤 지나자 미주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녀는 자전거에서 내려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요. 순호는 수건을 건네며 대답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그래요. 조금씩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겁니다. 수업이 끝난 뒤 미주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순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가게 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정씨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들고 가게에 들렀다. 순호 씨, 아까 그 여자분이랑 뭐 하는 거야? 순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자전거 가르쳐주는 거지 뭐. 정씨는 눈을 흘기며 웃었다. 오, 그래.
다음 수업 날, 미주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전거에 올라탔다.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덜 긴장한 모습이었다. 순호는 그런 변화를 알아채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은 페달 밟는 것도 같이 해볼까요?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해볼게요. 순호는 자전거 뒤를 붙잡은 채 미주와 나란히 걸었다. 자, 천천히 페달을 밟아보세요. 미주는 두려움을 애써 누르며 페달에 힘을 주었다. 자전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스쳤다. 잘하고 계세요. 그대로 계속 밟으세요. 순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몇 미터쯤 나아갔을 때 미주는 순간 균형을 잃고 휘청였다. 순호가 재빨리 자전거를 붙잡았지만 그 바람에 두 사람의 손이 짐바지 위에서 맞닿았다.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순호가 먼저 손을 떼며 사과했다. 미주 역시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 괜찮다고 답했다. 그 짧은 순간의 어색함은 그러나 두 사람 모두에게 묘한 여운을 남겼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미주는 조금씩 자전거에 익숙해져 갔다. 여전히 혼자 힘으로 균형을 잡지는 못했지만 순호가 뒤에서 잡아주면 제법 능숙하게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레 대화가 늘어갔다. 처음에는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미주 씨는 왜 이제야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순호가 무심코 물었다. 미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다. 그냥 어릴 때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사고에 관한 이야기까지는 꺼내지 않았다. 아직은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순호 역시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죠. 그날 수업이 끝난 뒤 미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순호라는 사람은 참 신중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구나. 자신의 아픈 과거를 굳이 캐묻지 않는 그 태도가 오히려 고마웠다. 한편 순호 역시 가게 문을 닫으며 미주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 그는 어렴풋이 짐작했다. 세 번째 수업이 있던 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했다. 미주는 그날따라 자전거에 오르기 전부터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순호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미주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아니에요. 그냥 좀 긴장돼서요. 사실 그 전날 밤, 미주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미주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잠에서 깬 그녀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 여운이 아침까지 이어져 몸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순호는 그런 그녀의 사정을 알 리 없었지만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만은 눈치챘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자전거는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미주는 뜻밖의 마음이 놓였다. 재촉하지 않는 그의 태도가 그녀에게는 크나큰 위안이 되었다. 수업 도중 미주는 다시 한번 균형을 잃고 크게 휘청거렸다. 이번에는 순호가 미처 붙잡지 못해 두 사람 모두 자전거와 함께 풀밭 위로 넘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미주는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던 기억이 겹쳐지며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다. 괜찮으세요? 순호가 놀라 다가서자 미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갑자기 눈물이 나서. 순호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그녀가 진정하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오가는 순간이었다. 한참 뒤 미주는 마음을 추스르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자전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자전거를 못 타게 하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순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제야 그녀가 왜 이 나이에 자전거를 배우려 했는지, 왜 그토록 자전거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순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힘드셨겠어요.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웃었다. 그래도 이제는 극복해보고 싶어서요. 평생 무서워하기만 했던 걸 이 나이에라도 한번 이겨내보고 싶어요. 순호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수업이 끝나면 잠시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순호는 정자와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고, 미주는 자신의 결혼 생활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각자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왔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주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걸음을 늦추었다.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남편에게조차 온전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그런데 순호 앞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순호에게서는 서두르지 않는 사람 특유의 여유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게로 돌아온 순호 역시 오래도록 셔터를 내리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정자를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이토록 마음이 쓰였다. 그는 문득 자신이 정자에게 미안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헷갈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위로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봄이 조금씩 깊어가고 있었다. 마을 어귀 벚나무에는 어느새 연분홍 꽃봉오리가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다. 순호는 그 꽃망울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술렁이는 것을 느꼈다. 5번째 봄. 그러나 이번 봄은 어쩐지 지난 4번의 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미주의 자전거 실력도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순호가 살짝 짐바지를 놓아주어도 몇 초간은 혼자 힘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자전거 안장에 앉기조차 두려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늘은 이만큼이나 갔어요. 미주는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자랑했고, 순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미주는 종종 자전거포 근처를 지나다녔다. 정씨 아주머니의 떡볶이 좌판에 들러 순호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잦아졌다. 세 사람은 어느새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정한 이웃 사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다. 저 두 사람 요즘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마을회관 앞에서 노인들이 모여 앉아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순호 씨도 참 정자 씨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문은 바람을 타듯 빠르게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순호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그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딸 서연이 오랜만에 목련마을을 찾았다. 아빠, 요즘 마을에 소문이 좀 이상하게 도는데 뭐야? 서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순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자전거 가르쳐주는 손님이 하나 있을 뿐이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아빠,
나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동네에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소리 들으면 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엄마 생각도 나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다. 순호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나도 사람인데 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끝내 삼켰다. 서연이 돌아간 뒤 순호는 오랫동안 가게 안정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는 사진 속 정자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그저 예전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그 웃음이 위로인지 질책인지 순호는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미주 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서울에서 걸려온 친구의 전화 한 통이 발단이었다. 미주야, 너 거기서 무슨 자전거포 아저씨랑 사귄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더라. 친구의 말에 미주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귀긴 누가 사귄다고 그래. 그냥 자전거 배우는 것뿐이야. 전화를 끊은 뒤 미주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그녀 스스로도 순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히 자전거 선생님을 대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당혹스러워했다. 이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나 자신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려도 되는 걸까? 미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밤새 뒤척였다. 게다가 상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었다. 자신의 감정이 혹시 그에게 혹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에게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웠다. 다음 수업 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감돌았다. 평소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어느 순간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 늘어났다. 순호는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혹시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미주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순호 씨한테 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각자의 두려움과 망설임, 그리고 차마 인정하지 못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순호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저는 미주 씨가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미주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요. 나는 그 말이 어쩐지 두 사람 모두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다. 서연은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아버지의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어릴 적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어머니 곁을 지키던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뒤로는 밤낮 없이 병간호에 매달리던 모습. 어머니가 떠난 뒤에는 그저 묵묵히 가게를 지키며 슬픔을 삼키던 모습. 그런 아버지가 이제 와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는 사실이 서연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감정도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었다. 자신은 도시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정작 아버지의 외로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자책이었다. 아버지가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가게 문을 여닫는 그 시간들을 자신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런 아버지에게 이제 와서 외로워하지 말라는 말도,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말도 선뜻 할 수 없는 딸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한편 미주의 친구 역시 전화를 끊은 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실 그녀가 미주에게 소문 이야기를 전한 것은 진심으로 미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다. 미주야, 나는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마음을 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친구의 그런 걱정 섞인 잔소리는 미주에게 위로이자 동시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미주는 밤늦도록 마당 평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순호에게 느끼는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녀 스스로도 명확히 정해 내리기 어려웠다. 단순한 호감일 수도 있었고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위안에 대한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순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다는 것. 며칠 뒤 미주는 우연히 마을 슈퍼에서 정씨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정씨는 미주를 반갑게 맞으며 넌지시 말을 건넸다. 미주씨, 순호씨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 잃고 5년을 저렇게 혼자 버텨온 사람이거든. 미주씨 만나고 나서 표정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정씨의 그 말은 소문이 아닌 진심, 어린 응원처럼 들렸다. 미주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이면서도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만약 자신이 이 감정을 섣불리 좇았다가 순호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그녀는 그런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정씨의 다음 말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 다르게 움직였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든다고 그 마음까지 늙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밤 미주는 오랜만에 아들 준영에게 편지를 썼다. 이메일이 아닌 손으로 직접 눌러 쓴 편지였다. 준영아, 엄마는 요즘 이 마을에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어. 자전거도 배우고 사람도 새로 만나고 내가 걱정할까봐 조심스럽지만 엄마는 지금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자신의 마음이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가게 문을 닫은 순호 역시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정자의 사진 앞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여보, 나 요즘 마음이 좀 이상해. 당신한테 미안한 것도 같고, 근데 또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이런 내가 나쁜 사람인 걸까? 사진 속 정자는 여전히 대답 없이 웃고만 있었지만, 순호는 그 웃음에서 어쩐지 괜찮다는 허락을 읽어내고 싶었다. 그날 밤 늦게 순호는 오랜만에 낡은 앨범을 꺼내 정자와 함께했던 시절의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신혼 시절 함께 자전거를 타던 사진, 서연이 어릴 적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찍은 사진까지. 그는 그 사진들을 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자전거가 늘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주는 매개체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어쩌면 미주와의 만남도 그 오랜 인연의 연장선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 회사 일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국 그녀는 다시 한번 목련마을을 찾기로 했다. 이번에는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심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였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마침 순호는 미주와 함께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목격한 서연은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아빠. 서연의 목소리에 순호와 미주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미주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따님이시죠? 서연은 어색하게 목례만 하고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미주는 상황을 눈치채고 자리를 비켜주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두 분이서 얘기 나누세요. 그녀가 떠난 뒤 서연은 순호 앞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순호였다. 서연아, 오늘은 무슨 일로 왔니?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다. 아빠 얼굴 보러 왔지. 그리고 아까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도 좀 더 알고 싶어서.
순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다. 서연아, 아빠도 처음엔 이 감정이 낯설고 무서웠다.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컸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위안을 받는 마음은 서로 다투는 게 아니더라고.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 나는 아빠가 엄마를 잊을까봐 그게 무서웠어. 순호는 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다. 잊을 리가 있겠니? 내 엄마는 평생 내 가슴 속에 있을 거다. 다만 이 늙은 아비도 남은 삶을 조금은 덜 외롭게 살고 싶다는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나쁜 걸까? 서연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아빠. 나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소문만 신경 썼던 거야. 미안해. 두 부녀는 그렇게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해의 순간이 지나가고 서연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은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아빠, 근데 그 아주머니는 어떤 분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순호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아직 서로에 대해 다 안다고 할 순 없지만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해. 다만 그쪽도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어. 이혼하고 이 마을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거든. 이혼이라는 말에 서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아빠, 그럼 그 아주머니 쪽도 아직 마음 정리가 덜 됐을 수도 있잖아. 너무 서두르지 마. 순호는 딸의 걱정 어린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두를 생각 없다. 그저 좋은 이웃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이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해. 서연이 서울로 돌아가는 길. 순호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닫았다. 딸과의 오해가 풀렸다는 사실이 그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이 앞으로 미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기도 했다. 한편 미주는 그날 저녁 정씨 아주머니의 좌판에 들러 넌지시 서연의 이야기를 물었다. 순호 씨 따님,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정씨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럴 리가요. 그저 아빠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거지. 시간 지나면 다 풀릴 거예요. 미주는 그 말에 안심하면서도 자신이 이 관계로 인해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미주는 오랜만에 서울의 친정어머니 산소를 떠올렸다. 어머니, 저 요즘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아버지 일 때문에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문을 조금씩 열어보려고요. 괜찮겠죠? 그녀는 홀로 방 안에 앉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눌러왔던 눈물을 조용히 흘려보냈다. 며칠 뒤 서연은 회사 점심시간에 오랜 친구를 만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서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심스레 말했다. 서연아, 내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아버님도 사람이잖아. 언제까지고 혼자 외롭게 사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니? 서연은 그 말에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정말 걱정하는 것이 아버지의 행복인지 아니면 그저 변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정자가 생전에 써두었던 일기였다. 거기에는 뜻밖의 구절이 적혀 있었다. 여보가 나 없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혼자 남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서연은 그 구절을 읽으며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남은 삶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일기장의 구절은 서연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다. 그녀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아빠, 엄마 일기장을 봤어. 엄마도 아빠가 행복하길 바랐더라. 나도 이제 진심으로 응원할게. 순호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방 안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정자가 남긴 마지막 마음이 이렇게 딸을 통해 자신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다. 한편 미주 역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다. 서울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 언니였다. 그녀는 미주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미주야, 인생 이막이라고 생각해. 첫 번째 인생에서 못다한 것들, 이제 두 번째 인생에서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는 거야. 자전거 배우는 것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그 말은 미주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죄책감, 즉,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감정을 품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작의 나이나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한 순호와 미주는 다음 수업 날 이전보다 한결 편안한 얼굴로 마주할 수 있었다. 두 사람 다 상대방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꺼내고 평소처럼 수업을 시작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은근한 신뢰와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들의 이해와 응원을 조금씩 얻어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마을 어딘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지만 이제 두 사람은 그런 소리에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았다. 각자의 가족이 보내준 지지가 그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마을에는 작은 봄맞이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해마다 열리는 목련마을 벚꽃 장터였다. 마을회관 앞 공터에 좌판이 늘어서고 주민들이 저마다 만든 음식과 물건을 내다 파는 소박한 행사였다. 정씨 아주머니는 올해도 어김없이 떡볶이, 좌판을 준비하며 순호와 미주에게 넌지시 제안했다. 두 사람도 이번 장터에 뭐 하나 같이 해보는 게 어때? 자전거 무료 점검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순호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미주가 흥미를 보이자 못 이기는 척 승낙했다. 미주 씨가 원한다면야 뭐. 그렇게 두 사람은 장터 준비를 함께하게 되었다. 순호는 낡은 자전거 몇 대를 손봐 전시하기로 했고 미주는 장터에서 나눠줄 작은 안내문을 손수 만들기 시작했다.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한층 깊어졌다. 장터 준비를 하던 어느 오후 순호는 문득 미주에게 물었다. 장터 날 자전거 좀 타보실래요? 그동안 배운 실력 좀 보여주시고. 미주는 순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번 해볼게요. 그 대답에는 지난 몇 주간 쌓아온 용기와 자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함께 준비를 이어갔다. 순호는 미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전거 안장 높이를 다시 세심하게 조정했고 미주는 순호의 낡은 작업 장갑을 새 것으로 몰래 바꿔주기도 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자연스러운 한 쌍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벚꽃 장터를 앞둔 며칠 동안 미주는 매일같이 자전거포를 찾아 연습에 매달렸다. 이제 그녀는 순호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짧은 거리쯤은 혼자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출발할 때는 순호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이었다. 오늘은 정말 잘하셨어요. 순호의 칭찬에 미주는 자전거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저 진짜 많이 늘었죠. 그 웃음은 처음 자전거포 문을 두드리던 날의 불안한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순호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그녀를 통해 되찾는 것 같았다. 장터 전날 밤, 순호는 가게에 홀로 남아 미주가 탈 자전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했다. 브레이크, 체인, 바퀴 공기압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의 손길에는 평소보다 더 큰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문득 정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일 저 사람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전거를 타. 나도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장터 당일, 마을회관 앞 공터는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했다. 알록달록한 천막 아래로 전, 떡, 나물무침 같은 음식들이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은 솜사탕을 손에 들고 뛰어다녔다. 순호와 미주는 한쪽 구석에 자전거 점검 부스를 마련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전거를 무료로 손봐주었다. 정오 무렵 정씨 아주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흥겨운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순호 씨의 자전거 제자가 처음으로 실력을 선보이는 날이래요. 다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갑작스러운 소개에 미주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전거 손잡이를 잡았다. 순호가 곁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저 사람들 미주 씨 응원하러 온 거예요. 무섭게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페달 위에 발을 올렸다. 순호가 살짝 뒤를 밀어주자 자전거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처음 몇 미터는 휘청였지만 이내 균형을 잡은 미주는 공터를 가로질러 나아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미주 씨 잘한다. 그 짧은 순간 미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4년 만에 그녀는 처음으로 두 바퀴 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자전거를 세우고 내려선 미주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 축하를 건넸다. 순호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며 뿌듯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미주를 향해 품고 있는 감정이 단순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애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순호와 미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공터에 남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미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순호 씨 덕분이에요. 저 오늘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벅찬 감정 처음 느껴봐요. 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미주 씨, 저도 오늘 미주 씨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미주가 먼저 조심스레 물었다. 순호 씨, 저희 이제 어떤 사이인 걸까요? 순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진지하게 답했다. 저는 미주 씨와 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요. 그 말에 미주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저도 순호 씨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온전히 확인했다. 자전거 페달을 밟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 사람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주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호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그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이혼의 상처로 초췌해 보이던 얼굴이 어느새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미주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 저 오늘 자전거를 탔어요. 아버지가 태워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뒷자리 대신 이제는 제 두 다리로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도록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홀가분한 작별의 인사였다. 한편 순호 역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와 함께 걷던 오래전 그 길을 다시 걸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여보, 나 오늘 용기를 냈어. 당신이 화내지 않을 거라 믿어. 당신도 늘 말했잖아. 나 혼자 남으면 너무 외롭게 살지 말라고. 그 말을 이제야 지키려나 봐. 다음 날 아침, 순호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마음가짐은 사뭇 달랐다. 그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정자의 유품 중 하나였던 낡은 자전거를 마당 한쪽에서 꺼내어 정성스레 손질하기 시작했다. 이 자전거를 팔거나 버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자전거를, 정자와의 추억을 온전히 간직한 채로 새로운 자리에 놓아두고 싶었다. 정씨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물었다. 순호 씨, 그 자전거는 왜? 순호는 잠시 웃으며 답했다. 그냥 이제는 마음 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엔 그 자전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렸는데 요즘은 오히려 정자가 지켜봐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정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 됐네, 순호 씨. 정말 잘 됐어. 며칠 후 순호는 미주를 가게로 초대해 그 자전거를 보여주었다. 이게 제 아내가 타던 자전거예요. 이제야 미주 씨한테 소개해드리네요. 미주는 그 자전거를 조심스레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예쁜 자전거네요. 사모님, 정말 자전거를 좋아하셨나 봐요. 저도 언젠가 이 자전거처럼 예쁘게 나이 들고 싶어요. 순호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는 미주가 정자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모습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순호와 미주는 주말마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마을 근교를 돌아다니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논길을 따라 달리며 미주는 처음으로 바람을 가르는 기분이 무엇인지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순호 씨, 이런 기분이었군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전거를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순호는 그런 그녀의 말에 흐뭇하게 웃으며 페달을 밟았다.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다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겼다. 논둑 위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마을 저수지 근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했다. 그런 소박한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서두르지 않되 매일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드는 그런 관계였다. 어느 날 저녁, 미주는 순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순호 씨는 정자 씨 생각 요즘도 많이 나세요? 순호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답했다. 매일 나죠. 그건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랑 지금 미주 씨한테 느끼는 이 마음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내지 않는 그런 거요. 미주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랑 순호 씨랑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이 편안함은 서로 다른 감정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에 새로운 행복을 쌓아가는 법을 함께 배워가고 있었다.
마을에 봄바람이 완연히 불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이런 소소한 일상은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여름이면 저수지 근처 그늘에서 함께 부채질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을이면 마을 뒷산으로 함께 자전거를 타고 올라 단풍을 구경했다. 순호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즐거움을 하나씩 되찾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미주 역시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다. 평생 두려워만 했던 자전거가 이제는 그녀에게 자유와 행복을 실어다 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평온하던 두 사람의 시간에 균열이 생긴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다시 미주의 집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미주의 전 남편이었다. 미주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미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 남편은 뻔뻔한 표정으로 답했다. 준영이한테 물어봤지. 당신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어. 미주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이제 와서 왜요? 우리 이미 다 정리된 사이잖아요. 전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본론을 꺼냈다. 사실은 나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혹시 예전에 같이 모아뒀던 돈 중에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왔어. 미주는 그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결국 돈 때문이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일은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더 이상할 말 없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며칠간 마을 주변을 서성이며 미주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우연히 미주와 순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뭐야? 당신 벌써 새 남자 만나는 거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의 비아냥거림에 미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이소동은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다시 한번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 여자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더니 전 남편이랑도 아직 안 끝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다. 순호는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미주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미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순호는 담담하게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동요가 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미주 씨, 혹시 아직 그 사람한테 미련이 남아있는 건 아니죠? 미주는 그 질문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순호 씨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 사람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요. 하지만 순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쌓아온 조심스러움과 불안이 그를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었다. 만약 미주가 전 남편과 다시 얽히게 된다면 자신은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서먹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자전거 수업을 이어갔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웃음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다. 미주는 그런 변화를 느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순호 씨, 요즘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대하세요? 순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다시 미주의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재결합을 언급하며 매달렸다. 미주야,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준영이도 우리가 다시 합치길 바랄 거야. 미주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순호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순호는 그날 밤 가게로 돌아가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정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착잡한 마음을 토로했다. 여보,
나 또 이렇게 흔들리네. 사람 마음을 다시 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그는 자신이 다시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미주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서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순호는 미주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미주 씨, 당분간 서로 좀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것들도 있으실 테고. 그 메시지를 받은 미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곧바로 순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미주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호의 갑작스러운 거리 두기가 그녀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다. 이혼의 상처를 딛고 겨우 다시 마음을 열었는데 이번에도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혹은 자신의 과거가 새로운 인연의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은 아닌지 자책이 밀려왔다. 그녀는 정씨 아주머니를 찾아가 답답한 속을 털어놓았다. 정씨는 미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순호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겁이 많아서 그래. 정자 씨 떠나보내고 나서 다시는 누구한테도 마음 안 줄 거라고 몇 년을 버텨온 사람이거든. 근데 미주 씨한테 마음을 열었다는 거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정말 큰 용기였을 거야. 정 씨의 말에 미주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그렇다면 순호 씨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근데 미주 씨, 그 사람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 그냥 두고 볼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 봐요. 사람이 겁먹었을 땐 누군가 손 내밀어 주는 게 필요한 법이거든. 한편 순호는 딸 서연에게도 이 상황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그건 아빠가 겁먹은 거야. 미주 아주머니가 전 남편이랑 다시 만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절한 거잖아. 근데 왜 아빠가 먼저 도망을 쳐? 서연의 직설적인 말에 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이어서 말했다. 아빠, 엄마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하지? 엄마는 아빠가 행복하길 바랐어. 근데 아빠가 이렇게 겁먹고 스스로 행복을 밀어내면 그거야말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닐까. 순호는 딸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정말 미주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다시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스스로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그날 밤, 순호는 오랫동안 가게 앞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유난히 흐릿한 밤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다. 나는 미주 씨를 의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구나. 그 두려움이 애꿎은 미주 씨를 밀어내는 핑계가 되어버렸구나.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했다. 다음 날 아침, 순호는 미주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내려다 몇 번이고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다. 말로는 쉽게 되지 않는 진심이었다. 결국 그는 문자 대신 직접 미주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가는 길 내내 그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수없이 되뇌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 하지만 미주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와 미주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준영이 생각도 좀 해. 전 남편의 목소리가 골목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미주는 단호한 표정으로 맞서고 있었다. 준영이는 이미 다 컸어요. 그리고 이건 내 인생이에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순호는 잠시 멈춰서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미주의 단호한 태도에서 그녀가 전 남편에게 조금의 미련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미주 곁에 섰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전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순호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아, 이 아저씨가 그 자전거포 남자야. 순호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미주 씨가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전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험악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타 사라졌다. 전 남편이 떠난 뒤 미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순호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순호 씨, 저 정말 그 사람한테 아무 마음도 없어요. 믿어주세요. 순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미주 씨를 의심한 게 아니라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서 도망쳤던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주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순호 씨. 저도 이해해요. 우리 둘 다 다시 상처받는 게 무서웠던 거잖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대화 끝에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전 남편 사건 이후 순호와 미주는 서로에게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골목 어귀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순호가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미주 씨, 제가 왜 그렇게 갑자기 거리를 뒀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호는 정자를 떠나보낸 뒤 오랜 세월 혼자 버텨온 이야기,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천천히 풀어놓았다. 미주 씨가 전 남편분과 다시 얽히실까봐 걱정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미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저릿해졌다. 그녀는 순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순호 씨, 저도 이해해요. 저 역시 이혼 후에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알아요. 근데 순호 씨, 우리 둘 다 이제 그만 두려움에 지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되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한 번의 갈등을 함께 헤쳐나온 경험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한층 깊게 만들어준 것이다. 한편 전 남편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미주를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재산 문제를 정리하자는 연락을 보내왔다. 미주는 그 연락을 받고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지난 결혼 생활의 마지막 매듭이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그녀는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서연 역시 아버지와 미주의 관계를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느 주말 다시 목련마을을 찾아 미주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날카롭게 굴었죠. 죄송해요. 아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미주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서연 씨.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 마음, 저도 다 이해해요. 세 사람은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다. 순호는 딸과 미주가 나란히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온전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정자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에 대한 시선이 점차 따뜻하게 바뀌어 갔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이들도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정씨 아주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스레 말하곤 했다. 우리 순호 씨랑 미주 씨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 저런 게 진짜 인연이지. 어느 화창한 오후 순호와 미주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벗어나 근교의 저수지까지 나들이를 다녀왔다. 저수지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두 사람은 자전거를 세워두고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미주 씨, 이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호의 말에 미주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저도요, 순호 씨. 이 두 번째 봄이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봄이 될 것 같아요. 저수지에서 돌아오는 길, 미주는 문득 준영과의 통화를 떠올렸다. 며칠 전 아들에게 순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세히 꺼냈을 때였다. 준영은 뜻밖에도 담담하게 반응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아빠랑 있을 때보다 지금 목소리가 훨씬 편안하게 들려. 준영의 그 말은 미주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자식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순호 역시 그 무렵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일을 마무리 지었다. 정자의 기일을 맞아 그는 서연과 함께 정자의 산소를 찾았다. 여보, 나 요즘 많이 웃고 지내. 미안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순호는 무덤 앞에 앉아 오랫동안 아내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의 새로운 행복을 온전히 응원할 수 있게 되었음을 느꼈다.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 미주 아주머니랑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순호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아직 거창한 계획은 없다. 그저 하루하루 서로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을 뿐이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연은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아빠.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 한편 마을에서는 정씨 아주머니의 주도로 작은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축하하고 마을 전체가 함께 응원한다는 의미의 소박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 마을에 관해 모인 이웃들은 저마다 음식을 하나씩 들고 와 나누어 먹으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순호 씨, 미주 씨,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 이웃들의 진심 어린 덕담이 이어졌다. 그 자리에서 순호는 마이크 대신 낮은 목소리로 짧게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주 씨를 만난 것도, 이렇게 다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인사에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다. 미주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축하 자리를 마치고 나란히 걸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미주 씨, 이렇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복해주니 정말 감사하네요. 순호의 말에 미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게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며칠 뒤 순호는 가게 한쪽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 오랫동안 걸려있던 정자와의 옛 사진 옆에 새로운 액자 하나를 나란히 걸어둔 것이다. 그 액자에는 벚꽃 장터에서 미주가 처음으로 혼자 자전거를 타던 순간을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린 벽을 바라보며 순호는 비로소 자신의 두 가지 사랑을 모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음을 느꼈다. 미주 역시 자신의 한옥 마당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그녀는 자전거 한 대를 마당 한쪽에 세워두고 매일 아침
그 자전거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의 증표였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매일 아침 그렇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서야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마을 사람들 모두의 축복 속에서 자리를 잡아갔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목련마을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정씨 아주머니는 요즘 들어 부쩍 두 사람의 이야기를 즐겨하곤 했다. 좌판 손님들에게 순호와 미주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우리 마을에서 저런 인연이 맺어졌다는 게 나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사람 인생이란 게 언제 어디서 새로운 봄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더라고.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늦은 결혼을 떠올렸고 어떤 이는 오래전 헤어진 첫사랑을 떠올리기도 했다. 순호와 미주의 이야기는 어느새 마을 전체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웃 마을에서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느 라디오 방송국 작가가 우연히 이 소식을 듣고 취재를 요청해 오기도 했다. 순호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미주의 권유로 결국 짧은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 그저 평범한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두 사람은 생각했다. 그렇게 봄날의 오후가 저물어가고 목련마을에는 다시 조용한 저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따뜻한 기대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의 초입에 접어들 무렵 순호와 미주의 관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근교를 돌았고 저녁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하지만 두 사람 앞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어느 날 저녁, 미주는 조심스레 순호에게 물었다. 순호 씨, 우리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호는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이 있었지만 선뜻 먼저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던 것이다. 며칠 후 순호는 서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서연아, 아빠가 미주 씨한테 청혼을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니? 서연은 뜻밖의 이야기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아빠,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딸의 응원에 순호는 큰 용기를 얻었다. 한편 미주 역시 아들 준영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준영아, 엄마 아무래도 순호 씨랑 앞으로 함께할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해. 준영은 흔쾌히 답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순호 아저씨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두 자녀 모두에게서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은 비로소 마음 깊이 안도할 수 있었다. 순호는 청혼을 준비하며 오랜 고민 끝에 특별한 방법을 떠올렸다. 그는 미주가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그 자리, 벚꽃 장터가 열렸던 마을회관 앞 공터를 청혼 장소로 정했다. 그곳은 두 사람의 인연이 가장 극적으로 피어난 장소였기 때문이다. 여름 초입의 어느 저녁, 순호는 미주에게 저녁 산책을 제안했다. 미주 씨, 오랜만에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자전거포 근처로 산책 가실래요? 미주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제안에 응했다. 두 사람이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뜻밖에도 작은 조명들이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고
정씨 아주머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순호는 미주 앞에 서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전거 한 대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새긴 특별한 자전거였다. 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미주 씨, 저와 함께 이 자전거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나란히 페달을 밟으며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미주는 그 순간 벅찬 감정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참 만에야 겨우 대답할 수 있었다. 네, 순호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남은 인생, 순호 씨와 함께 페달을 밟으며 걸어가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답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나란히 자전거에 올라 공터를 한 바퀴 돌았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젊은 연인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정씨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저런 게 진짜 사랑이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 무렵 마을 청년회에서도 순호와 미주의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자전거 나눔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낡은 자전거를 수리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작은 행사였다. 순호는 그 취지에 기꺼이 동참하며 자신의 오랜 경험을 살려 자전거 수리를 도맡았다. 미주 역시 행사 홍보물을 손수 만들며 힘을 보탰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마다 마을에는 작은 온기가 하나씩 더해졌다. 청혼이 있던 그날 밤, 서연도 조용히 마을 한쪽에 서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토록 환하게 웃는 모습을 실로 오랜만에 보았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엄마,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이제 진심으로 마음이 놓여.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머니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준영 역시 미주가 보내온 사진 속 순호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다. 그는 답장으로 짧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축하해요. 저도 조만간 한국 나가면 순호 아저씨께 인사드리러 갈게요. 미주는 그 문자를 읽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에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며칠 후 순호와 미주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거창한 결혼식 대신 두 사람은 조촐하게 가족들과 마을 이웃들만 모여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다. 정씨 아주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신이 나서 잔치 음식 준비를 자청했다. 이런 경사에 내가 빠질 수 없지. 내가 이 마을 최고의 떡볶이 실력으로 잔치상 차려줄게. 잔치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마을 전체가 오랜만에 경사로 활기를 띠었다. 이웃들은 저마다 음식을 하나씩 준비했고 아이들은 마을회관 앞에 색색의 리본을 매달며 신이 나 있었다. 순호와 미주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스며드는 행복을 온몸으로 느꼈다. 잔치 전날 밤, 순호는 오랜만에 정자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여보, 나 내일 다시 새 출발을 해. 당신이 남겨준 그 마음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고마워. 사진 속 정자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고 순호는 그 미소에서 진심 어린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시각 미주 역시 홀로 방 안에 앉아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고 있었다. 어머니, 저 내일 다시 결혼해요. 아버지를 잃고 평생 자전거를 두려워하며 살았던 딸이 이제는 자전거처럼 두 바퀴로 굳건히 서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 해요.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도록 어루만지며 그렇게 다짐했다. 드디어 잔치 당일이 밝았다. 마을회관 앞마당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정씨 아주머니를 비롯한 이웃들이 음식을 나르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다. 서연과 준영도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부모를 축하하는 마음을 나누었다. 서연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준영이 먼저 인사를 건네자 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저야말로요. 준영 씨, 우리 이제 한 가족이네요.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순호와 미주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한복 차림으로 마당 한가운데 섰다. 주례 대신 정씨 아주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덕담을 건넸다. 이 두 사람 자전거 바퀴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오래오래 함께 굴러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웃음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순호와 미주는 서로를 마주보며 짧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서약을 나누었다. 순호가 먼저 말했다. 미주 씨,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당신 곁에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페달을 밟겠습니다. 미주가 이어 답했다. 저도요, 순호 씨. 두려움 없이 당신과 함께 이 두 바퀴 위에서 세상을 마주하겠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꽃길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마을 곳곳에 심어진 철쭉과 영산홍이 붉게 피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듯했다. 순호와 미주는 그 꽃길 끝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노을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순호는 미주의 손을 꼭 잡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미주 씨, 우리 이제 정말 두 번째 봄을 함께 맞이하게 됐네요. 미주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답했다. 네, 순호 씨. 이 봄이 우리 남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씨 아주머니는 남몰래 눈시울을 훔쳤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오는구나. 사람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잔치 뒷정리를 위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은은한 저녁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계절이 몇 차례 바뀌고 목련마을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다. 순호와 미주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 있었다. 청남 자전거포의 낡은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지만 가게 안 풍경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정자의 사진 옆에는 미주가 처음 자전거를 타던 순간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도 소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미주는 순호와 함께 가게 일을 거들며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마을 노인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저처럼 늦게 배워도 얼마든지 탈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자전거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선생님이 되어 주었다. 순호 역시 예전보다 한결 여유로운 얼굴로 가게를 지켰다. 미주와 함께한 시간들이 5년간 굳어있던 그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준 덕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자의 죽음을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남긴 사랑이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겼다. 서연은 그 무렵 서울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청첩장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랑 새엄마 덕분에 나도 사랑을 다시 믿을 용기가 생겼어. 순호는 딸의 말에 뭉클해진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미주 역시 서연의 결혼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딸처럼 그녀의 결혼 준비를 도왔다. 준영도 그해 여름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목련마을에 들러 순호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아버님,
앞으로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순호는 그런 준영의 인사에 따뜻하게 답했다. 걱정 말게. 내가 자네 어머니 평생 소중히 여기며 살겠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관계를 쌓아갔다. 마을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순호와 미주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 지역에서 뒤늦게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중년, 노년의 사람들이 하나둘 청남 자전거포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순호와 미주는 그들을 함께 가르치며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순호와 미주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기 전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매화나무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꽃이 만개해 있었다. 미주씨, 올해 매화가 유난히 곱네요. 순호의 말에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러게요. 우리가 함께 맞는 두 번째 봄이라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순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주씨, 우리 인생에 이렇게 늦은 봄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미주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답했다. 저도요. 근데 순호씨,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봄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걸요. 가게 셔터를 올리는 순호의 손길에는 더 이상 외로움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 옆에서 자전거를 점검하는 미주의 얼굴에도 더 이상 두려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매일 아침 나란히 서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마치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처럼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목련마을에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당의 매화 꽃잎을 흩날리며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다. 순호와 미주는 그 바람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찾아온 이 두 번째 봄이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눈부신 계절이었다. 그리고 그 봄은 앞으로도 두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피어날 것이었다. 가을이 되자 서연의 결혼식이 서울의 한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다. 순호는 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끝내 참지 못했다. 서연아,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얼마나 기뻐했을까. 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엄마도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빠. 그리고 새엄마도 옆에서 함께 축하해주고 계시잖아. 결혼식이 끝난 뒤 미주는 서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서연 씨, 이건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봐요. 그 편지에는 미주가 서연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축복과 앞으로도 좋은 며느리이자 딸로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눈물 지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순호와 미주의 자전거포에는 작은 변화가 하나 더 생겼다. 두 사람은 가게 한쪽에 작은 나무 팻말을 새로 걸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두 번째 봄을 시작하세요. 그 문구는 자전거를 배우러 오는 이들뿐 아니라 마을을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정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가게 옆에서 떡볶이 좌판을 지키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순호와 미주의 이야기를 자랑스레 들려주곤 했다. 저 두 사람 좀 봐. 인생 이막에 저렇게 예쁜 사랑을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마을의 또 다른 노인들이 하나둘 자신의 오랜 두려움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순호는 가끔 가게 문을 닫은 늦은 저녁 홀로 정자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습관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미주랑 좋은 하루 보냈어. 당신 덕분에 나는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깊은 감사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미주 역시 매일 밤 잠들기 전 마당에 세워둔 자전거를 바라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는 남아있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 목련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청남 자전거포 앞을 지날 때마다 낡은 간판 아래에 나란히 앉은 두 노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마당을 함께 쓸고 함께 셔터를 올리고 함께 손님을 맞이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자전거 두 바퀴처럼 서로를 지탱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자전거를 배우러 온 한 낯선 중년 여성이 순호와 미주에게 물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순호와 미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미주가 먼저 답했다. 이 자전거포에서요. 제가 54년 만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러 왔거든요. 순호가 이어 말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만남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럼 오늘부터 배워볼게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을 보니 용기가 나네요. 순호와 미주는 그런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다시 새로운 자전거 한 대를 꺼내왔다. 목련마을의 봄은 그렇게 해마다 새로운 두 번째 봄들을 피워내고 있었다. 인생의 어느 계절에 서 있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낸다면 새로운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청남 자전거포의 낡은 간판 아래에서 순호와 미주는 그 사실을 몸소 보여주며 오늘도 나란히 페달을 밟아 나가고 있었다. 두 바퀴가 서로를 의지하며 넘어지지 않듯 두 사람의 삶도 그렇게 서로를 지탱하며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훗날 그 중년 여성도 자전거 타는 법을 완전히 익힌 뒤 순호와 미주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분 덕분에 제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어요. 순호와 미주는 그 인사에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함께 걸어온 이 길이 결코 두 사람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목련마을의 청남 자전거포는 오늘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두 번째 봄을 응원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낡은 간판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를 스쳐가는 봄바람만은 해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실어 날랐다.